지금부터 4시부터 시작하는 배트쇼를 통해 보는 2021 에듀테크 동향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신 러닝스파크의 정훈 대표님과 그 다음에 러닝스파크의 이혜준 이사님, 그 다음에 유비온의 유인식 센터장님 오셔서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 본원의 캐리스 원장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혜자 원장님이십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이제 코로나19 대응해서 현재 에듀테크 산업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되고 있는 현안을 가지고 저희가 또 배트쇼 디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에듀테크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텐데요. 배트쇼를 통한 에듀테크 동향과 국내 스타트업 현황 분석을 하고 또 시사점을 통해서 저희의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발표 연사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닝스파크 대표님의 정훈 대표님이십니다. 네, 현재 산업자원부 R&D 과제기획 실무 작업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에듀테크 TF 팀을 활동하시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러닝스파크 이사님 이혜준 이사님이신데요. 네, 정원 대표님과 함께 에듀테크에 관해서 스타트업 분석과 함께 에듀테크 현황에 대해서 많이 활동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온 글로벌 센터 정무이사님, 그 다음에 현재 에듀테크 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정훈 대표님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부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내려오다 보니까 완전히 봄이고 곧 여름일 것 같은 느낌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요, 배쇼 2021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앞쪽에서 제가 2021의 배쇼의 테마,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배쇼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숏리스트, 파이널리스트에 한 180여 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내용들, 한 180개를 다 뒤져보고, 그 중에서 이제 유의미한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유인식 센터장이 발표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쇼의 부대 행사를 한 2개 정도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에듀테크 엑셀러레이터인 마인드셋이랑 그 다음에 UK 영국 에듀테크 쪽이랑 같이 하는 글로벌 에듀테크 어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듀테크 어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글로벌 에듀테크 어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국가가 아시다시피 국방부 전자정부부터 시작해서 군의 정보와 그리고 이제 에듀테크 생태계들이 되게 강한데, 이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혜준 이사가 현재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국내 에듀테크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 지금 우리 캐리스에서도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다만, 이걸 하시면서 기획을 하시면서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한번 산업 입장 그리고 에듀테크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앞에서 까먹고요. 그 다음에 유 센터장님이 한 30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GS가 한 20분, 그 다음에 우리 이혜준 이사가 30분 정도 해가지고 한 1시간 50분 정도를 한번 채워볼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지난 배쇼랑 그 다음에 2021
그 배쇼, 온라인 배쇼는 이번에 벳페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주요 아젠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배쇼는 사실 작년 초에도 제가 2020 그 디브리핑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작년에도 똑같이 저랑 얼굴을 본 부분이라 가지고 중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쇼 자체는 이미 한 850여 개의 제품들이 올라와 있고 그중 이 850여 개 제품 중에 한 200여 개, 150개에서 180개 정도가 지금 랜드 ED를 통해서 바로 학교로 공급이 되는 그런 어떤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쇼는 실질적으로 바이어를 포함해서 그 참여하는 교사들, CDP 핸즈온 세션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그 크레딧, CDP를 줘서 그 교사들도 이 배쇼에 참여를 시키는 약 34,000명 정도, 6개 대륙에 34,000명 정도의 방문자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어떤 배쇼이고요. 지금 총 37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시작이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워낙 이게 배쇼의 묘미는 3박 4일 동안 그 온갖 아까 146개국, 그 다음에 6개 그 대륙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너네 제품 어떻게 바뀌었어? 어떤 게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들을 안 되는 영어로 하면서 그 재미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별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여 개, 약 300여 개, 800개 이상의 에듀테크 선도 기업이랑 한 300명 이상이 이제 그 아레나에서 스피치들을 하는 그런 어떤 자리였는데 올해는 많이 좀 줄였죠. 올해는 약 한 메인 스테이지 한 20개, 그 다음에 솔루션 쇼케이스가 16개인데, 구글은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레노버가 위주로 돼 있었고, 저번 주에 바로 구글이, 러닝 위드 구글이라고 해가지고, 구글 자체 온라인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구글이 올 1월 27일부터 그 4달러 제품을 8달러로 이렇게 그 제품 베리에이션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 발표하기로는 그 에듀케이션 플러스가 3달러고, 티칭 앤 러닝 플러스가 4달러, 3달러, 5달러, 7달러 이런 가격으로, 제품을 내고, 훨씬 엄청난 업데이트들을,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은 그쪽을 안 나오고 배쇼 벳페스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위주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배쇼를 시작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미리 배쇼는 어떤 정책, 어떤 컨셉으로 이 배쇼를 운영할 거야 라는 사실 정책 리포트들이 나오거든요. 그 정책 리포트들을 보면은 이번 배쇼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제가 갔었는데, 2018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기술의 현란함을 좀 보여줬고, 2019년도에는 이 기술의 현란함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게 에듀테크인 거지. 교육의 맥락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테크놀로지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약간 변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 현장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이 슬로건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거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이테크에서 하이터치로 가는 와중에 이 코비드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 해버렸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 교육 현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슬로건을 한번 보실까요? 뉴스쿨.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Back to the Basic Focus on Teacher Workload. 이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영국 정부에서 2019년도에 디지털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인젝션을 시켜가지고 혁신을 할 거냐라는 이런 어떤 보고서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2020년이 Creating Better Future by Transforming Education. 진짜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세하게 2018년도를 한번 보면, 그때 갔을 때는 실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것들은,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 나이스하고, 그 다음에 에듀넷하고, 그 다음에 EBS 솔루션만 거의 대부분 이제 공교육에 쓰고 있었는데, 여기를 가봤더니 거의 그 MIS 솔루션, 그 학교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지식 정보까지도 다 모으고, 특히 비헤비어 매니지먼트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데이터들을 다 그 MIS 솔루션에 넣고, 여기에서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학습자들의 어떤 개인화된 심화된 학습들을 더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하고 논의를 할 때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만 봤을 때도, 야, 이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수업을 안 하고 데이터만 입력하고 있나,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그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수작업들은 이후에는 아마도 그 AI나 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더 자동화 되겠죠. 그런 것들을 봤었고, 2018년도에 재미났던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들을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이게 어떤 엄청난 그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VR, AR, VR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2018년도는 좀 너무 좀 빨랐던 거고 너무 기술 위주였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이 그 2019년도가 그 재미있었던 것들은 영국 정부에서 어떻게 그 영국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디지털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그 정책 연구 보고서 중에서 영국 정부가 그 교육 산업 쪽에 투자를 할 것들은 물론 이제 영어 수학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교사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특수 교육 쪽, 그리고 교사 인텔리전트한 어세스먼트 이런 그 학교 현장에 문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더 그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의 기술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도에는 정말 그 기술 위주였다라고 하면, 2019년도에 나온 제품들은 그 기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에 쓸 건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홈스쿨링에 쓸 건지, 이런 어떤 레슨 플랜, 교수학습 계획안까지 다 포함이 된 제품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홈스쿨링 라이브러리 등등등 교육 전반의 그 에듀텍 상품들, 서비스들이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미난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타트업 존이 2019년도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3박 4일 배쇼로 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루한 줄 모르고 지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2020년,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이제 2019년도에 제가 한번 갔다 왔다고,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2020년도는 일주일 배쇼에 갔다가 일주일을 이태리를 혼자서 여행을 했던 아주 재밌었던 그런 어떤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페인을 가볼까 싶었는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 이제 컴퓨터만 뚫어져라 쳐다봤던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고,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재밌게 봤었던 것들은 이게 교원의 역량 향상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블루 스카이 같은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그런 서비스들은 그 교사, 그냥 우리가 지금 기업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역량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우리 교원 연수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을 도입을 하고, 이 선생님들의 역량들이 급여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어떤 식의 좀 어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확대가 됐고, 특히 VR, AR, 클래스 VR 같은 VR, AR 컨텐츠들도 바로 수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좀 많이 재밌게 재밌는 경험들이었던 것 같고, 특히 그 에스토니아 제품들 같은 경우에 그 비드월드라는 에스토니아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수업 설계 자체에서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수업에서 이 어떤 커리큘럼 어널리틱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아까 처음에 2018년도에 하이테크 위주였다라고 하면 2020년도로 올라갈수록 이 하이테크에서 하이터치로 변하고 이게 이제 교육적 맥락들을 좀 많이 입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지난 그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배쇼의 시간들이 지나왔었고, 배쇼가 진행이 됐었고, 2021년도의 아젠다 주요 내용입니다. 그 2019년, 2020년도를 근넘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학교에서 이제 할 때다라고 이제 그 배쇼 정책 입안, 배쇼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여러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이번 배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코비드를 지내서 한 1년을 해보니까 야, 이게 준비된 게 없었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뇌피셜입니다만. 어쨌든 판단을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잡았냐 그러면, 야, 이게 학교 조직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 그러면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리더십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리더십이 그냥 진격 앞으로가 아니라 이 디지털 스트래티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 19년도에는 뭐가 나왔냐 그러면 그 디지털 KPI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두 개가 동일하게 뭐냐 그러면 학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전략적으로 전략 단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의 교사의 역량, 디지털 역량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학교의 고울에 맞게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 캐리스와 같은 많은 기관들, 비영리 기관들에서 그 학교를 컨설팅을 하면서 디지털 케이퍼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주는 그런 어떤 형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냥 학교에다가 던져주면 다 되겠거니 절대 안 되더라라는 것들. 그 코드가 리더십에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디지털 포용이죠. 사실 이게 포용이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어떤 그 디지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가지고 어떤 학습의 격차가 일어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교사들도 지금 현재 코비드로 일어난 이런 디지털 전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되게 그 4차 산업 기술 자체가 빠르게 변화를 할 텐데,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런 어떤 포용력이 없으면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디지털 포용이 교육 체계 내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포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그 다음이 이제 리질리언트 퓨처, 그 회복 탄성력이죠. 야, 해봤더니 1년간 코비드 동안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재테크 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재택근무 할 때. 이런 것처럼 야, 이게 온라인으로 해봤더니 너무 힘드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번아웃 되지 않게 그리고 내가 나를 따르라. 디지털 트랜스폼 해야 돼. 교장 선생님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정말 하위 조직들이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하면 자, 목표를 잡고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한 조직, 강력한 직장 문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키워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2021년도 배쇼 아레나 아젠다에서는 잡았습니다. 코로나의 1년 동안 경험을 총망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테마별 행사 목록인데요. 이 리더십과 디지털 포용과 리질리언트 미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쭉 정리를 했던 지금 발표했던 내용들이고 특히 이제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요 내용들은 꽤 볼만하다. 지금 현재 배쇼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온디맨드라고 이미 그 비디오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 이 쇼들은 한번 봉직하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 여기에 있던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라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디지털
하이터치 그 교육의 맥락을 이번 에듀테크로 가야 될 거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었다. 정말 10년 걸릴 걸 빨리 경험을 한 거죠. 어떤 문제였느냐?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뭐죠?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백업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이 필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스트래티지. 나의 현재의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어떻게 전환을 시킬 거냐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학교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번아웃이라든지 선생님 학교 조직 자체가 번아웃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회복 탄성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이터치로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 쪽, 특수교육 쪽 선생님들이 이 비대면 상황에서 특히 특수교육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은 구글이나 MS나 모든 기기들이 보면은 뭐 난독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TTS 특히 그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장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뒤에 제가 아까 베드패스트의 온디맨드 쪽을 쭉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 건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션으로는 저희 유인식 센터장이 어떤 거를 말씀드릴 거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쇼에 나왔던 180개 파이널리스트 중에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시사점을 한번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나오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직 영국, 런던 구경도 못했던 사람인데 온라인으로 요즘에 비대면으로 뭐 하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가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제가 잠깐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그 배쇼 시험리스트를 정원 대표가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벅차니까 아마 가수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도 공부하는 셈치고 열심히 봤고요. 보고 나서 사실은 저 스스로가 굉장히 좀 공부가 많이 됐고 또 제법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도 만들어내서 나름대로 좀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던 생각합니다. 배쇼 쇼리스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배쇼 자체가 배워드라고 하는 이 부대 행사에서 선정된 거고요. 지금 20개 분야에 한 800개 업체 참가 중에서 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80개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 쇼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는 중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한 거의 150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0개 정도의 분야 중에서 이 20개를 어떻게 나눴느냐라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타겟으로 이렇게 보시면 Parents and Home Learning이라고 해서 홈스쿨링 쪽 강조하는 쪽이 있고요. 유아 그리고 초등 그리고 중등 쪽으로 분야를 나눠놓고 홀스쿨 에이즈라고 해서 일단 학교 지원 도구 같은 것들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스페셜 에듀케이션 니즈라고 해서 발달장애나 지체장애 분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세션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콘텐츠들이 제법 많이 제가 배쇼 이 쇼리스트 업체들을 보면서 느낀 건 콘텐츠 쪽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 많은 업체들이 실제 이러기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LMS라든지 뭐 플랫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도구 컨텐츠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데 실제 배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컨텐츠 쪽이 월등하게 많았다라는 부분. 대신 이제 앱스하고 툴즈라고 해서 그 클래스룸 에이즈라 그리고 에듀케이셔널 앱스 그리고 홀스쿨 에이즈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도구나 플랫폼 정도를 지원하는 분야를 따로 두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서비스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기라든지 그리고 학교와의 어떤 연대성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보면 이노베이터 오브 더 이어라든지 컴퍼니 오브 더 이어 뭐 이런 일종의 약간 공로선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상들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이 쇼리스트 중에 쇼리스트는 6월 16일 날 각 부문별로 대상을 수여를 하게 돼 있고 이 행사는 별도로도 진행되는 걸로 있습니다. 이 티켓을 팔고 있더라고요. 통계를 좀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정리를 저 스스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우선 왔는지가 먼저 궁금해서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쇼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한 7, 80% 정도 되는 업체들이 영국이고 일부 14개 정도가 미국 업체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도 있기도 하지만 대개 1개 정도, 2개 정도의 업체에 불과한 걸로 일단 봅니다. 이게 작년하고 사실은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인지 아니면 뭐 매년 이 정도의 비중으로 영국의 의존도가 원래 높았던 건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영국 의존도가 그렇다고 확 늘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목별로 아까 제가 컨텐츠 잠깐 말씀드렸는데 컨텐츠 쪽 비중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라고 하는 읽기 쓰기 이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수학 쪽 부분들 생각보다는 스팀 교육 쪽에 관심들이 많은 걸로 봅니다. 24개 정도가 컴퓨터 코딩 스팀 쪽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과학이라든지 제2외국어 그리고 음악 이런 그리고 생각보다 좀 그 의외였던 게 PE 쪽 보통 우리가 체육이라고 하는 피지컬 에듀케이션 쪽도 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이런 교육업계에서 보통 어떤 도메인을 나눌 때 K-12라든지 그리고 고등교육이라든지 평성교육 이렇게 나누듯이 그걸 좀 세분화시켜서 나눠봤는데요. 유아, 유치원, 초등, 중등, 뭐 고등 그리고 SEN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체장애 학우들 그리고 교사, 학부모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눠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K-12 초등학교 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쪽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등이라고 표현한 거 우리나라 개념에서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K-12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 쪽 부분도 좀 있고 고등교육 대학 쪽도 대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하고 학부모라든지 이런 쪽을 타겟으로 별도로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특히나 홈스쿨링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제가 보기엔 좀 흥미로운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이건 좀 특이한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CDP라고 해서 교사들을 위한 그 별도의 어떤 교원 연수 프로그램들도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런 쪽 쇼리스트에 많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뭘까라는 걸 저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한 건데, 그 10년 전에 이제 데이비드 카메론이라는 그 보수주당 쪽 그 수장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교육 분야의 예산들을 많이 줄여 나가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키워드로 썼던 게 아카데미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을 공교육 기관에서 일종의 사립학교처럼 특수학원처럼 만드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학교 자체의 어떤 특수성들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썼죠. 그래서 일종의 중간에서 어떤 예산 정책 부분들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대부분 학교의 자율권이라는 하는 개념으로 학교에서 실제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됐었죠. 근데 그러면서 그 10년 뒤의 결과가 지금 현재의 배쇼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 저는 이제 에듀테크에서 일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에듀 업계에서 배쇼가 실제 키워드로 등장한 거는 저는 그다지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전에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에듀코즈라든지 이런 쪽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에듀코즈를 가는 대신 대부분 다 배쇼를 가기를 원하고 있고, 이 현상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저는 궁금했었고, 그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카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학교의 자율성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학교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들을 시장에서 직접 공급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영국 에듀테크 정책에 혹은 에듀테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쭉 20가지 정도의 어워드에 지금 분야별로 조사한 내용들을 한 번씩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홈스쿨링 부분입니다. 이 홈스쿨링 부분에서 몇 가지 주목할 업체들이 있긴 한데, 좀 특이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스쿨링 안에서도 대부분 컨텐츠 중심으로 서비스들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일종의 LMS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게 LMS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MS 오피스 중심으로 플랫폼들을 대부분 다 활용하는 것에 반하면 DB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과 경쟁을 해서 별도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등학교 LMS에답게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타스마이라고 하는 업체가 또 눈에 띄는데, 이건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업체입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문제은행만 가지고 학습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인데요. 어쨌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는 사실 문제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로 사실 인정받고 있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은행은 그동안 컨텐츠의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지, 문제은행 자체를 서비스의 어떤 전체라는 개념으로 사실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에서 이 문제은행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근데 여기는 좀 시장이 어쨌든 저희하고는 좀 다른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타스마이 같은 업체들도 실제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문제은행이 단순히 그냥 문제를 섞어서 어떤 특정 문제들을 실제 시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자의 성취도 같은 걸로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굉장히 정교하게 데이터들을 생산해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기능 같은 것들도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개념도 적용을 시켜서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실제 수업이 가능한 방식으로, 학습이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유아원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아원들과 관련된 주로 콘텐츠 업체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세에서 9세 정도까지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저학년까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수학 문제 해결 능력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런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아를 위한 특별한 수학 교육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근데 이제 3P 러닝이라는 업체 자체는 이 매스시드 말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세부터 16세까지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수학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워드플라이어 같은 별도의 문장 이해력 같은 것들을 별도로 또 서비스하고 있어서 이 컨텐츠 단위로 브랜드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해 보였습니다. 3P 러닝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 단위별로 별도의 브랜드를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해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리고라고 해서 글쓰기 작성해주는 어떤 작성을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같은데 글쓰기라는 것들을
요즘에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 글쓰기 자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아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글쓰기 작성 도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기능은 제일 밑에 나오는데 AI를 활용해서 자동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애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애들이 글씨를 대충 쓰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쓴 것처럼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또 제공하고 있어서 애들이 계속 흥미를 가지고 이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초동 쪽입니다. 한 9개 정도가 쇼리스트에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클릭뷰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EBS나 아이스크림 정도 해당되는 비디오 리소스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클릭뷰라고 하는, 근데 여기는 대화형 비디오 퀴즈 같은 것들을 기능적으로 좀 제공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영상은 그냥 이렇게 두면 뭐 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상들을 그 클릭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끝날 때까지 대부분 다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게 일상적인데, 여기는 대화형 비디오 기능들을 넣을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팝업이라든지 퀴즈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뭐 기능적인 것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개의 채널 그리고 8개의 유럽 위성 채널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은 다 클립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 내에서 그 자기네들이 그 제휴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다 모아서 그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프라이머리뿐만 아니라 뭐 세컨더리 그리고 초등 교사를 위한 별도의 비디오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바이 퀘션도 타소마이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는 어쨌든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러닝 바이 퀘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예 그 하나의 서비스로서 교사나 부모, 학생이 서로 쉽게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LBQ 수학, LBQ 영어, 그리고 LBQ 과학, 그래서 별도의 그 과정별로 별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저기 보시면 숫자처럼 저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입니다. 메스바이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정고시 같은 그 GCSE라고 하는 그 일종의 중등교육 자격증 시험을 위한 수학교육 디지털 교과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목 자체를 디지털 교과서화 시켜서 책을 보지 않고도 여기 나오는 컨텐츠만 가지고도 수업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형이라든지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그거 자체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해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애니메이션 처리들을 그래픽화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함수를 바꾸면은 그에 따른 어떤 그래픽들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애니메이션화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샘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GC, SA 그리고 KS3 그리고 보통 뭐 키스테이지 3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한 중학교 정도 되는 친구들을 위한 가정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7개 GCSE 과목 그리고 16개 키스톤 3 과정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학생하고 선생님을 위한 컨텐츠 그리고 플랫폼을 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서도 좀 제가 느낀 건데, LMS를 별도로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를 제가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여기를 보고 나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오피스 365 같은 그런 LMS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학생 관리를 하고 있는 기능들을 쓰지 않고 별도로 이런 컨텐츠 업체들과 바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라고 해봤더니, 대부분의 컨텐츠 업체들이 일종의 그 간단한 LMS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샘러닝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컨텐츠만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과 같은
결합해서 서비스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스룸 에이스 포 러닝 티칭 앤 어세스먼트 분야인데요. 여기는 브리테니카 런치팩 서비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브리테니카는 뭐 잘 알다시피 백과 그 사전을 제공하는 업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중심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있는 것들을 지식 컨테이너 시켜서 서비스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회과학 분야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무브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체육 과목들, 그 피지컬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아이무브가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지금 그 숏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굉장히 컨텐츠 양도 풍부하고 내용도 굉장히 재밌게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디지털 컨텐츠 분야에서는 대시 앤 브링크라고 해서 KS2 그 키스톤 2의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 실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그 게임 컨텐츠, 게이미피케이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여기는 대시 앤 블링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써서 이 말을 잃어버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말을 찾아가는 과정을 로봇가 계속 도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 자체를 이렇게 컨텐츠화 시켜서 이 문어와 관련된 부분들, 두뇌 활성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BBC 바이트 사이즈 데일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BBC 그 아이플레이 서비스 일환으로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컨텐츠 양도 양이지만 웨일스라든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가 약간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곳에도 이 서비스를 다른 랭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에듀케이셔널 앱스 부분들은 스쿨잼이라고 하는 이제 과외 형식을 도와주는 일종의 튜터링 매칭 서비스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통 원격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줌을 주로 쓰는데 스쿨잼을 쓰게 되면 실제 이런 컨텐츠 자체를 그 과외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녹화시켜서 실제로 그 이 모든 컨텐츠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위리큐라고 하는 서비스는 장문 평가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디지털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라고 해서 아이포트폴리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옥스퍼드에 있는 컨텐츠들, 책 컨텐츠를 다 서청의 컨텐츠를 다 디지털화 시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이포트폴리오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아이포트폴리오는 실제로 해외에서 옥스퍼드뿐만 아니라 그 해외 컨텐츠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그 저작도구 업체입니다. 주목해서 좀 볼 만한 내용이라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UK 클라우드 프라이머리 스쿨. 저는 이게 좀 신기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중국의 규모를 이걸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어서 가져왔는데, 중국 친구들 중에서 영국 유학 가려고 하는 영국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또 서비스입니다. 이게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와 관련된 부분은 코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코드노드라고 하는 파스코라고 하는 업체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이게 단순히 코딩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기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 보이시지 않는데 저 기기에 온갖 종류의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이 센서가 있는 저 기기를 책 중간에 딱 꽂고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그 빛 양이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한 블록 코딩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코딩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스템 교육 컨텐츠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터치스크린 업체들, 워낙 우리나라도 전자칠판 업체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여기서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웹 스토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윈도우라든지 뭐 일종의 그 특별한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이 그 전자칠판에 아예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친구들은 이 컨텐츠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앱스토어로 아예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인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삼성이나 구글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구글은 이미 이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리더십하고 매니지먼트 툴은 주로 이제 학교의 어떤 그 일종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신건강, 아까 레질리언스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는 관심사가 뭐냐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정신건강, 이게 이제 관리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시스템화하고 서비스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국내 이런 업체들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에듀케이터라고 해서 평가만을 위한 서비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평가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이 평가 관리 자체를 데이터만 넣어주면 온갖 통계자들을 다 뽑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터라고 하는 이 서비스도 선생님들이 업무 경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가져왔고요. 풀스쿨 에이즈 부분들은 뭐 과제 관리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IS하고 연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일종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이제 자기네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부분 필요한 뭐 호목이라든지 비해별, 그리고 자리 관리,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시간표 관리, 출석 관리, 이런 것들을 하나 다 안대 넣어가지고 일종의 우리가 그 프로그라든지, 그리고 뭐였죠? 하나가 파이어플라이 같은 그런 경쟁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그 두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못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능만 가지고 학교 운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한 걸 확인했고요. 이거는 음악 교육 서비스입니다. 사운드 트랙, 각종 어떤 클립들을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그 음악 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게 그 LMS와 통합을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수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앤 서포트 부분인데요. ADEFT라고 해서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그냥 IT 서비스를 토탈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국 내에는 이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면 그 영국 전역에 4,000개 정도의 학교에다 그냥 IT 토탈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기자재,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아마 조만간 우리도 어떤 시장이 그 공교육 쪽에서 열리게 되면 이런 특별한 어떤 전문화된 기업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가 여기 그 ADEFT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쇼리스트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판 업체에서도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텍스글로벌은 일종의 이제 선생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이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데이터로 보면 그 100개 정도 나라에 1,300만 명 정도의 교육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장 큰 교원 연수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CDP 서비스, 그러니까 교원 연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관리라든지 학교 보호, 안전 관리, 이런 기능들도 같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에듀케이션 니즈, 아까 제가 발달장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칼라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여기는 아예 난독증이라든지 읽기와 관련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별도의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구글 크롬까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설치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이제 이런 그 난독증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정교한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웹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아마 이쪽으로 어플리케이션화 시켜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학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수학 소프트웨어 리소스 서비스 업체입니다. IDL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고등교육 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이 쇼리스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느낀 것이 우리가 지금 K-ed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 안에 표준이라든지 플랫폼 등 기반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그 학습 분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중에 맞춤형 교육을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국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 상태만 보면 사실은 그런 움직임은 잘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도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잘 동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오피스 360이 연계가 돼서 뭔가 서비스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고요. 당연히 대부분 다 서비스 방식이 있고 그리고 표준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그런 부분을 지금 대부분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디지털화시키어 있는 컨텐츠를 계속 소비를 하는 것으로 이 쇼니스트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각각의 어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보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구나. 아까 제가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지만 정신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이런 체육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분야들도 컨텐츠화 시켜서 서비스화 되고 있는 거 보면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컨텐츠 중심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네로 밴딩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좁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시장성이 있어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그 대부분의 업체들은 스타트업들이겠죠. 대부분 업체들은 굉장히 좁은 영역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타겟팅을 어디는 분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캐리스에서도 그 에테크의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하는 정책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운영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 분야들이 너무 교육에서는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국내로 지향할 것이냐 글로벌에 지향할 것이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교사, 학습자, 학부모 이쪽을 어느 쪽으로 대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같은 컨텐츠를 서비스하더라도 다른 형식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유아냐, K-12냐, 평생교육이냐 이런 분야에까지 가보면 도메인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겟팅하느냐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 영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학교의 자율권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었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이런 생태계의 어떤 다양성 부분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될 모습이냐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우리 이 환경에 맞게끔 이런 영국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에티컬 흐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고민을 따로 해야겠지만 한국은 지금의 우리가 영국이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변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키워드로 이런 환경들로 갈 것이냐. 저는 근데 다이버시티라는 것이 결과는 아니지만 일종의 앞으로 우리가 에테크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그런 환경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다양성들을 어떤 키워드로 앞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앞에 제 세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장에다가 그냥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돼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교육 영역에서 그렇게 해서는 사실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례처럼 우리 정부가 현장의 문제를 혁신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야. 예를 들어서 워크로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인텔리전트 어세스먼트 이런 지점들은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고 여기에 기술이 투입이 돼야 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왔을 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다양성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번에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되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사실 우리 이해준 이사가 뭐 현재 우리 그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어떻게 에듀테크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겠지만, 이어서 그 전에 그 배쇼의 부대 행사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어워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관하는 그 엑셀러레이터는 마인드셋이라고, 마인드셋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이스라엘 에듀테크 그 엑셀러레이터죠. 네, 마인드셋이 UK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을, 성숙한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글로벌로 진출할 거냐, 이런 어떤 관점에서 UK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배쇼와 연계해 가지고 이런 어떤 어워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식의 이런 엑셀러레이션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원래 벳페스트 때 같이 어워드 파이널리스트 중에 이제 데모데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피칭을 한 다음에 저지들이 위너를 뽑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고요. 특히 이 GES 어워드를 한 이 이스라엘의 에듀테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이 엑셀러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셋의 그 기능 중에 보면 교사를 위해서는 펠로우 프로그램, 그 다음에 ETS 얼라이언스, 스타트업들을 위해서는 마인드셋 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어워드, 그 다음에 R&D를 위해서 마인드셋 EX, 비전 그룹, 이렇게 한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펠로우 프로그램은 지금 그 학교 현장에 교사를 위한 엔터프러너십, 티처프러너라고 그러죠. 교사 기업가 아예 대놓고 교사에게 학교 업무 현장,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마인드셋에 있는 그들이 어떤 개발자 그룹이랑 같이 일정 기간을 두고 이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보자. 아예 티처프러너를 키우는 거죠. 아무리 기업들이 학교 현장에 이해를 한다고 해도 사실 학교 현장에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만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마인드셋에서는 학교 현장에 문제 있는 지점들을 아주 영특한 선생님들을 아예 팔로우 시켜가지고 이걸 기술을 투입을 시켜서 해결해보자. 이런 어떤 관점의 프로그램,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000명 정도 선생님, 학교들이 에듀케이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이 에듀테크 제품들을 써보고 피드백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에듀테크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한 4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ETS 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바로 받고 이걸 이제 교육적 맥락에 맞게끔 개선을 해는 이런 어떤 ETS 얼라이언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에듀테크 엑셀러레이터라면은 이런 어떤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현장 지원단, 에듀넷 현장 지원단, 지식 교류 커뮤니티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사실은 현장 교사들이 이 솔루션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더라라는 거고요.
아까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어워드를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에듀테크 엑셀러레이터들이 다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셋에서 선정된 그 기업들이 그 5개월 프로그램 중에 한 5주 정도는 아예 빡시게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들에게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 유니콘에 올라탈 수 있게, 뭐 까놓고 이야기해서 구글에 팔릴 수 있게, 뭐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건 펠로시 프로그램하고 비슷한데 아예 그 학교 현장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R&D 형태, 우리 상기부에서 하는 R&D처럼 R&D를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들도 하고 있고, 이런 GS 에듀테크 스타트업 온라인 그 어워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크리테리아가 중요한데, 실제 돈을 잘 번다고 여기 어워드에 수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교육 쪽의 엑셀러레이터의 수상 조건은 이런 이노베이티브한 페다고지컬 어프로치, 혁신적인 교수학습적 어떤 접근을 교육의 그 기술에서 이뤄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리지만 우리 명쌤이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죠. 이노베이티브 페다고지컬 어프로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돼야 되겠다. 그게 캐리스에서 하고 있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명쌤한테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이걸 장표를 가져왔고요. 그 GSE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이죠. 아까 지금 이제 1년째 1년 동안 어워드를 하기 위한 파이널리스트들을 뽑고 뭐 지역 컴피티션을 하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밑에 나오다시피 이게 15개인가? 뭐 이런 어떤 국가 단위에서 세미파이널을 하고 1월에 이 글로벌 어워드 위너를 뽑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2014년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그 위너하고 라운드 1, 2 그리고 스페셜 하여튼 그 특별한 어떤 수상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수상해주는,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GES 파트너, 에듀테크 소프트랩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런 식의 미국의 디지털 프라미스라든지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엑스에듀라든지 등등의 글로벌리한 이런 엑셀러레이터들하고 이렇게 얼라인이 돼서 뭔가 GES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이 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듯이 우리 지금 에듀테크 소프트랩도 그런 어떤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보셨던 그 글로벌 엑셀러레이트들에 있는 셀럽 저지들, 심판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에드서지에 있는 CEO라든지 디지털 프라미스에 있는 CEO, 이분들이 실제 그 파이널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분들과 이런 식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뭐 줌을 이용해서, 일본인데 줌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그 피칭을 하고, 그 다음에 저지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피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 일본과 중국이 여기 참여해 있고요. 카자흐스탄까지 참여해 있는데 국내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 곧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 파이널리스트에는 지금 이제 23개 제품이 선정이 됐고, 요런 전 세계의 그 에듀테크 엑셀러레이터들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그 에듀테크 좋은 솔루션들을 이렇게 그 선정을 한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여기 23개고요. 이번에 그 선정된 거는 슬랭, 그 다음 북풀, 그 다음에 키투 이네이블이라고 해서, 슬랭은 그 기업 건설 현장 노동자를 위한 뭐 토목 기술사, 건축 기술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수출이 되고 해외로 나가는데, 이분들을 위한
그 어떤 영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없었던 거죠. 그게 딱 피팅되어 있는.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것들이 에듀테크가 그쪽을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페시픽한 영역들로 이렇게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도 주목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아까 샌드 특수교육을 위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AR, VR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도 요 VR, AR 위너들을 보면 VR, AR 쪽에 지금 많이 수상이 되고 있고 특히 작년에 라이프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뭐 MS 오피스나 구글에 이미 그 클릭 한 번에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표준을 중심으로 VR, AR 솔루션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슨 플랜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에는 VR, AR 쪽도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아까 앞에서 이게 그 위너하고 라운드 1, 2의 내용들이었고요. 그 내용들이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자료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사실 그 벨쇼의 부대 행사로 같이 있는 GES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 우리나라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GES 스타트업처럼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그런 그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가들을 체인지 메이커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포지셔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살짝 한번 얹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국내 엑셀러레이터 에듀테크 지원 현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창호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 앞서 우리 그 에듀테크 소프트랩 창업자들에게 지금 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요. 네, 스타트업 코치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 배쇼 관련 내용이 훨씬 많은 의미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견주어서 비교해 보시면 과연 국내에도 그런 방금 설명드렸던 해외 여러 사례처럼 에듀테크만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마침 제가 작년에 우리 캐리스 왔을 때 여름경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드라마 한 편이 떴더라고요. 스타트업이라는. 다들 보셨을 거라 기대합니다. 저도 사실은 드라마 제목처럼 스타트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제가 또 봤는데요. 그 중에 조금 저한테는 약간 뭉클했던 그런 대사가 있어서 먼저 이 대사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모래바닥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네를 타다가 무릎이 다 깨졌거든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네 밑에 모래 좀 깔아달라고. 모래를 잔뜩 깔아줬더니 신나서 잘 타더라고요. 이 바닥도 모래바닥처럼 혹시나면 신나서 마음껏 사업할 텐데. 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이거의 내용으로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 기관을 소개하죠. 드라마에서는 아시아 최대 엑셀러레이팅 센터라는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하고 현실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에 대사에서 본 것처럼 원활한 사업, 실패해도 다치지 않게끔 모래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의미로서 계속 드라마에서 설명을 한 것 같고 실제 그런 기능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샌드박스 내용이었습니다.
네, 워낙 여기 보시면 근해도 있죠. 오른쪽 보면. 그래서 앞에 그 의미를 부연하려고 드라마에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랑 실제랑 너무 달라서요. 사실은 제가 하는 일도 이 드라마에서는 그 한지평이라고 하는 VC.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거의 같은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지평은 날씬하고 돈도 많고 네. 저는 전혀 겉모습이 달라서 확실히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엑셀러레이터 상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창업진흥원에 있는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 화면에 보시는 왼편에 있는 것처럼 공공 영역과 이제 크게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창업 생태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현재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박스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 쪽하고 특히 민간 쪽에서 엑셀러레이터들이 주요 기능을 하는 역할을 좀 비교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래쪽에 엑셀러레이터도 실제로는 이제 저기 표현되어 있는 자금 지원처럼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돼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R&D 지원 등을 통해서 실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기능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표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엑셀러레이터 현황은 물론 지난 여름에도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또 얼만큼 달라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기부에 등록된 아까 샌드박스와 같은 드라마에 나온 샌드박스와 같은 엑셀러레이터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중기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수가 308개 정도가 지금 이제 커졌더라고요. 17년도 대비하면 거의 5.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글귀처럼 이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에 다 소재를 하는데요. 실제는 거의 서울 쪽, 경기에도 판교 쪽 일부만 대부분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308개를 다 리스트를 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봤었습니다. 특히 그 308개 등록된 엑셀러레이터들의 전문 분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문 분야의 워딩 내용에 에듀테크를 한다는 곳은 사실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물론 딱 한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그 한 군데도 전문적인 에듀테크를 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대부분 ICT나 AI, 콘텐츠라고 표현된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이제 에듀테크를 일부 포함해서 그런 엑셀러레이팅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에듀테크 전문 엑셀러레이터는 여전히 부재한 거죠. 게다가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다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최근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만 308개 중에서도 한 110개 정도는 실제 투자 엑셀러레이터로서 소액의 투자를 한 투자 실적이 없거나 혹은 또 308개 중에 130개는 보육, 뭔가 멘토링을 하든지 컨설팅을 하든지 스타트업 보육을 하는 실적도 전무하다. 이런 통계 자료까지 지금 내놓고 부실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타트업과 엑셀러레이터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말은 스타트업은 투자를 엑셀러레이터로부터 받으려면 자기의 모든 재본제표, 히스토리, 내용을 다 오픈해야 하죠.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반대로 자기가 투자할 스타트업에게 자신의 재무 현황이나 투자를 얼마나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308개까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물론 등록된 수이겠습니다만 수가 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들의 실력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에듀테크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제 제대로 된 에듀테크 전문 엑셀러레이터라고 칭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은 아직은 조금 없고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에듀테크 엑셀러레이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2020년에도 있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부터 쭉 보시면 이제 충남 쪽에 컨텐츠 일종의
컨텐츠 진흥원 산하라고 볼 수 있는데 충남 쪽에서 이제 에듀테크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충북이네요. 죄송합니다. 충북 지역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 에듀테크 스타트업들만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육 활동을 하고 이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최대 2천여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저기 심사자로 한번 갔다 온 적은 있었고요. 굉장히 노력하는 에듀테크, 나름대로 이제 에듀테크일 수도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뭔가 제품을 공급하고 싶은 그런 회사들, 기업들도 같이 있었고요. 물론 작은 기업들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뭔가 보육을 하기 위해서 멘토링이 되거나, 그들의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한 어떤 측면에서의 고민은 좀 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대학 중심에서 숭실대 창업지원 쪽에서 이제 뭐 관련된 에듀테크 창업지원 교육을 커리큘럼화해서 제공했던 그 프로그램의 예시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뭐 교육대에서 에듀테크 아이디어 경진대회 했던 건데 가장 이 세 가지 중에는 그나마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에듀테크 팀들을 발굴했고 또 발굴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존하는 에듀테크 관련된 대기업이 됐던 그 기업체의 뭐 대표 혹은 뭐 중요한 CTO들이 직접 코칭을 그 해당 에듀테크 팀에게 코칭을 하면서 제대로 된 좀 성장 기회를 같이 논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의미에서는 교육대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가장 조금 더 괜찮게 진행한 것처럼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이것도 기사에 있는 내용이라서요. 우리 일반적인 VC 혹은 A씨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일상을 바꿀 유명한 스타트업, 에듀테크 분야에서 몇 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일 수 있고요. 근데 쭉 보시면 뭐 이름을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한다라고 하는 이제 방문 돌봄을 하는 곳이고, 럭스로봇, 코딩 로봇을 만드는 곳이죠. 근데 잘한다 같은 경우는 방문 돌봄인데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아이들이 집에 있음으로써 방문 돌봄 교사가 그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그런 기회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바꿀 기회가 있는 팀이다라고 하면 선정한 것 같고요. 럭스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 로봇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딩이 뭐 캐치 플레이, 클래스 101도 사실은 온라인 취미 수업 플랫폼인데 기술 기반은 아닙니다만 플랫폼 관점에서 더 확장성을 또 인정받은 것 같고요. 튜링이나 글로랑, 뭐 클래스썸들은 다 아시는 그런 들어보셨던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특이한 거는 결국 코로나 이슈 때문에서라도 뭐 향후 투자가 조금 더 전망되거나 VC가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에듀테크 분야는 결국 기술 기반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교육 플랫폼을 지향하는 쪽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보니까 뭐 이들을 스타트업이라고 규정하기 뭐합니다만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꽤나 큰 팀들이니까 투자 유치를 얼마큼 최근에 받았는지 한번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부터 보시면 잘 아시는 루이드, 산타토익이라는 브랜드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 AI 튜터 서비스를 하는데 최근 투자 유치를 또 이뤄내서 누적으로 이제 840억 원, 현재는 미국 진출이 돼 있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퀄슨이라는 곳은 리얼 클래스라는 브랜드가 좀 더 유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학습 앱, 영어 학습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것도 최근에 60억 원의 추가 투자가 더 일어나면서 전체 누적이 200억 원에 달합니다. 가운데는 이제 뭐 가장 유명할 텐데요. 야나두. 최근에 카카오 애들랑 합병을 했죠. 근데 합병 이후에 300억 원의 추가 투자 유치를 이뤄내서 아마 내년에 혹은 올해 하반기에 IPO를 가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드랩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호두 잉글리시인데 게임 기반의 영어 학습 서비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누적 투자가 155억 원에 달합니다. 아기 유니콘이라고 하는 유니콘 밑에 형태의 아기 유니콘으로 지정된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잘 아시죠? 콘다. 이제 글로벌하게 잘 서비스하고 있는데
AI 기반 수학 관련된 프리 검색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누적 투자가 65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영어 학습, AI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런 쪽에 투자자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배경과 맞물려서 돈이 좀 더 투자되고 있는 그런 맥락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안타깝지만 유니콘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도 8개, 미국에도 8개나 에듀테크 유니콘이 있다는데 아직 한국에는 저희들은 이들이 굉장히 앞서 있는 팀들입니다만 여전히 유니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대표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방향은 루이드도 해외 진출, 호드 잉글리시 쪽도 해외, 콴다도 이미 해외. 결국 해외 쪽의 팔러를 어떻게 가져가고 그쪽에서의 글로벌 진출을 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유니콘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외 진출 테스트베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이런 고민이 또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들, 교육 관련된 대기업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저기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웅진입니다. 광고 문구가 요즘에 신동엽 씨가 이제 베이스가 돼서 광고가 AI 격차가 공부 격차랍니다. 감히.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스크림 에듀도 보면 잘 아시죠? 범 내려온다의 댄스팀인데요. AI 홈런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 오른쪽의 교원도 결국은 스마트 구먼 AI입니다. 죄다 AI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웅진 같은 경우는 물론 에듀테크 전반에 대한 기술 투자를 이뤄내고 있고요. 관련 특허도 많이 있고 AI 관련된 특허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고, 특히 뭐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시선 추적,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죠. 학생의 어떤 학습 유형, 습관 분석 등의 베이스가 된 나름의 제품과 서비스를 AI 기술 기반으로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원래 하고 있던 자신들의 어떤 플랫폼 베이스로 AI 학습 데이터, 정석, 비전, AI 비전까지 같이 통과하는 이제 연구들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맞춤형, 자동화 할 수 있는 문제 제공의 틀거리를 다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AI 전문 인력만 제가 아는 곳도 100명이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인력들을 다 섭외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연간 200~3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AI 혹은 빅데이터의 연구를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근데 이런 그 AI 기반 기술을 가지고 학습의 컨텐츠를 활용한 학습의 여러 가지 고도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또 그 과정에서 이런 큰 기업이지만 스타트업과 기술 제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에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 2기를 뽑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1기를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저는 이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이제 전담 코치로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기 파란색 왼쪽에 보시는 주요 대기업들을 섭외를 하고 저 대기업들이 풀어야 될 내부의 어떤 주제, 혁신이 필요한 주제들을 스타트업들과 함께 풀어가는 방식의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거는 예를 들어 교원 같은 경우도 아래 멘트처럼 이미 교원은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신들의 에듀테크나 영유아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사업들을 에듀테크 스타트업들과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컨텐츠 혹은 인프라를 활용한 POC, Proof of Concept 검증이라든가 사업화 협력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1기 때도 보면 실제로 대기업과 그 콜라보레이션한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그 대기업들과 구체적인 MOU와 진전된 계약을 맺고 그들의 기술을 공급하고 그 기술로 새로운 대기업의 어떤 서비스 혹은 추가적인 기술을 같이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도 자신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으로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상생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고,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저 5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교원만이 에듀테크이긴 합니다만, 이런 기회들이 좀 더 점차적으로 에듀테크 중심으로 늘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엑셀러레이터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서울 경기권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연스럽게 현재 서울권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의 활동이 가장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2007년 대비 이제 2002년의 표에 보신 것처럼 서울은 어떤 특정 지역별로 클러스터가 잘 형성이 돼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창업을 같이 했던 스타트업이 있던 곳이 구로 디지털 단지인데요. 거기가 이제 G밸리 형태로 돼 있어서 G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주관을 하던 곳이 이제 서울산업진흥원 SBA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소셜벤처 중심으로 그런 마을같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죠. 최근에 마곡에도 제가 스타트업 멘토링 때문에 자주 가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그 마곡 쪽에서도 IT나 관련 BT 등의 비즈니스를 하는 팀들은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울은 이미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클러스터 형태로 스타트업들을 모이게 하고 그 안에서 특별한 지원, 예를 들면 특별한 펀드라든가 테스트베드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스타트업들을 계속 성장 키워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 중에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SBA 같은 경우도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텐데, 보통 스타트업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지원들을 받는지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면, 막 창업을 하기 직전, 창업하기 전, 막 창업한 직후, 여기를 이제 보통 창업기 혹은 예비 창업 단계라고 많이 하는데, 이때 많이 스타트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뭔가 회사도 설립이 안 된 팀들도 있거든요. 회사 설립, 혹은 그거 아이템만 갖고 있을 테니까 아이디어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 멘토링이나 컨설팅이 꽤나 많고,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들이 시제품 형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당장 시장에 한번 테스트했을 때 어떻게 그 테스트 결과를 그 다음으로 구체화시킬지에 대한 과정들을 집중해서 많이 지원 프로그램에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보통 이제 창업 기준에서 창업 3년 기준으로 이제 전후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초기 창업이 이제 3년 미만 팀들이 많습니다. 이쪽에서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이 몰려 있죠. 사업화라든가 R&D 관련된 지원금이 많고, 지금 우리 캐리스가 진행하시는 그 초기 창업 패키지도 사실 2호 구간에 든 팀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이 팀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진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창업기에 머무는 팀도 있습니다만 조금 1, 2년 그래도 사업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 기술을 더 고도화, 고객 발굴, 또 구체적인 시장 검증에 대한 니즈들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멘토링이나 컨설팅, 혹은 이 과정에서 이룰 수 있는 테스트 베드의 구체적인 액션,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이 시기에 가장 많죠. 첫 번째 투자로, 엔젤 투자를 받든, 시드 투자를 받든. 이 시기가 지난 팀들을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성장 기업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것도 경로가 좀 달라져서요. 앞에 초기 창업에 해당되는 구간을 우리가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했으면, 성장 기업은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해서 더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로 관련된 일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그 중에 주로 많은 게 또 기술의 고도화이던가 아니면 대기업과의 연결을 통해서 세일즈를 더 가져가든지, 특히 이제 글로벌 쪽에서의 판로 개척에 대한 니즈도 많아서 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창업 활동을 할 때나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올해 초 1월까지 거의 한 70여 개 그 스타트업들을 만나거나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이나 반응들이.
근데 특히 이제 굳이 서울산업진흥원이 예를 좀 든다면, 제가 쥐밸리에 있을 때 서울산업진흥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저한테는 그 당시엔 가장 와닿았던 내용들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또 창업자가 뽑은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기관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SBA는 상암에도 있고 지밸리에도 있는데 저는 주로 지밸리 쪽에서 받았던 경험들인데요. 일단 투자자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계로도 보면 국내에 존재하는 HVC의 거의 한 80% 이상은 다 연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창업팀 대표에게 그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만남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1대1 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창업팀에 있을 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VC를 많이 만났었는데, 단 한 번도 콜드메일, 콜드콜로 성사된 적이 없거든요. 그 만남이. 반드시 제 지인이 저를 소개했던지, 투자를 받은 창업팀이 저를 그 VC에 소개했을 때만 거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중개해서 다 SBA가 해준 거죠. 그럼 창업팀은 그 VC랑 한 번의 만남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VC랑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분명히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후속 투자 유치랑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저도 창업 활동할 때 이제 SBA가 했던 지원, R&D 지원도 제가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라도 SBA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거의 40%는 시리즈 A까지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통계까지 있더라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민간과 협력 체계, 여기서 민간은 이제 크게 두 맥락인데요. 투자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일반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서 세일즈 팔로를 만드는 것. 이런 협력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요. 실제로 어떤 팀이 지밸리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받을 때 관련된 다른 기업의 CTO라든가 어떤 사람들을 모셔서 심사를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투자 연계라든가 네트워킹을 꾸준히 잘 해줘서 사실은 지밸리에 있을 때 제가 원치 않더라도 먼저 연락을 받은 적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투자 네트워킹이 예정이 돼 있다. 물론 그들도 그런 것들을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게 성과일 수 있겠습니다만 창업팀 대표로서는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그런 리소스로 저한테 정보를 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거든요. 그런 체계가 그나마 잘 돼 있던 제 경험상 내용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이런 방향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지향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쭉 그냥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딱히 에듀테크를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 활동이 무엇인가 눈에 안 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 제가 드라마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과연 에듀테크 산업계에서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샌드박스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되짚어볼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시작이 지금 에듀테크 소프트랩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만 특화하는 그 자체도 중요한데 그 에듀테크 스타트업도 그냥 일반 스타트업이잖아요.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리소스는 동일한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에듀테크 특화에 대한 관련된 건 당연히 있지만 스타트업으로서 고민해야 될 것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 네 가지의 방향은 꼭 되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가 창업팀, 투자자, 교육기업, 우리 같은 팀에 이제 에듀테크니까 교육 현장 전문가 등과 계속 연계하는 것들, 수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기능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든 별도의 공간이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300여 개의 엑셀러레이터 중에도 에듀테크 전문은 분명히 없었고요. 근데 사실 에듀테크 전문의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은 해야겠습니다만, 단계로 보면 각 창업하고 3년 정도 미만은 사실 정부가 할 게 더 많을 거예요. 공간이라든지 각종 지원이라든지. 근데 초기부터 성장을 하려면 투자라고 하는 활동이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그 창업팀은 자신만의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매출액이 됐던, 고객이 됐던, 고객의 리텐션이 됐던 관련된 성과 지표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과 지표는 결국 사업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쪽에서의 에듀테크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분명히 더 큰 역할을 그 시기에는 정부보다 많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아까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은 9주 동안 한 명의 전담 코치가 한 명의 스타트업과 기본적으로 5번 이상의 만남을 갖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 5번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서로 목표를 정합니다. KPI처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서 대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풀고 싶은 주제를 그 팀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과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나 역량 강화라고 하는 멘토링, 컨설팅 활동은 그냥 뭐 1, 2회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장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실제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계속 끌어가는 역할이 되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교와 창업팀, 혹은 뭐 일반 교육기업과 창업팀, 이런 식으로 학교 입장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오히려 아까 대기업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으로 뭔가 학교와 창업팀, 교육기업과 창업팀이 계속 연계하고 창업팀의 어떤 아이템이나 역량으로 학교가 혹은 교육기업이 혁신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실증이나 테스트베드가 이루어내서 근거들을 마련하고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다른 의미다만 지금 캐리스가 진행하고 있는 초기 창업 패키지의 몇몇 팀들을 제가 일요일 날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했는데요. 그 팀들 중에도 보면 학교에게 이제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니즈가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학교 대상으로만 자기 제품을 공급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위 학교 하나가 그들 입장에서의 하나의 수요처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검증된 내용이 B2C로 활성화되거나 B2B로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한번 스타트업 입장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의 마켓 규모가 너무 정해져 있어서 그냥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큰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팀에게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죠. 당연하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판로 개척이나 현지 투자 유치의 연계 등도 중요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네 가지가 사실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상세한 부분을 좀 더 에듀테크 대표와 창업팀의 입장으로 환원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기능들을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에듀테크만의 차별화된 그런 창업팀 지원의 내용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몇 분이죠? 꽤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일단 배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마지막은 배쇼의 이 다양한 도구들, 교육을 혁신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스타트업들을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와 그 다음에 창업 전문가, 그리고 스타트업들, 이분들이 다 일심단합해가지고 뭔가 사업들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셋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GS 어워드 1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의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작을 에듀테크 소프트랩부터 이 다양한 그 에듀테크 서비스들을 만들 텐데, 어쨌든 잘 준비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가지고 후내년에는 배쇼에 가서 잘 한번 팔아보는 거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가지고 여기 현장에서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
아까 그 자료 중에 데이터 센트릭은 왜 데이터 센트릭이에요? 아까 그 배트쇼를 정리하시면서 네. 배트쇼의 트렌드를 정리하시면서 아니 다 데이터가 저기 공유되고 분산되어야 되는데 왜 센트릭? 데이터 센트릭. 아까 그렇게 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쓰려고 했다가 컨텐츠하고 플랫폼 보통 나눠가지고 보통 데이터를 플랫폼 차원에서 모으겠다라는 게 보통 저희들이 현재 에듀테크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식인데요. 지금 이제 업계를 보니까 영국에서 현재 컨텐츠 자체를 중심에 놓고 플랫폼을 둘러싸거나 아니면 플랫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좀 보여서. 이제 저희가 가장 그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K의 플랫폼이 네네. 네. 플랫폼이 지금 이제 ISP 기능 주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플랫폼에 저희는 모든 그 컨텐츠나 에듀테크를 올렸을 경우에 네네. 유통할 수 있는 네네. 플랫폼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떨어지는 학습 이력 데이터를 네. 이제 고민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째로 가지고서 그걸 뭐 저기 분석할 수 데이터 뭐 저기 네. 대량표를 두어서 네. 거기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입장은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에듀테크의 업체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학습 이력 데이터를 집합주가 자기네 그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개선 정책을 그래서 저기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관심이 네. 저도 지난번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테크윌에서 했을 때 하상에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각자가 그 안에서 데이터를 많이 발생을 시킬 건데 사실은 거기 있는 로그 데이터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셋에 넣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정리된 데이터 그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게 뭐 어떤 정보로 의미가 있는 것들만 사실은 올려도 충분히 저는 그게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면 그 자체도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 제가 그 영국 그 사례를 보면 일단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된 정보성 데이터들만 그 뭐 시각화를 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분산해서 각자 업체들 분석해서 즉각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학교 선생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 상당히 그 우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에서 한다라고 해도 개인정보 저희가 생각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그 걱정들, 염려가 커서 결단코 그냥 그렇게 데이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업체들이 직접 자기네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는 집합지도 않을 거고 또 개선책을 찾을 거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양식 모형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데이터 센트릭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거기도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에 우리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지. 이게 정부 주도의 어떤 데이터들이 다 모인다 이런 플랫폼이 잘 돼 있다 이런 보고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지금 데이터 센트릭이 이번에 이제 러닝 위드 구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러닝 위드 구글 클래스룸에 어널리틱스 대시보드가 붙는답니다. 그게 데이터가 이제 붙는데 그 데이터는 구글에 그 연계되어 있는 그 카웃이라든지 그 에듀테크 기업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구글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트릭이 되는 형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트릭은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는 있는데, 이 정부나 우리가 전체 민간 기업들이 다 합해져 있는 데이터 센트릭,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 하루에 AWS의 데이터만 올라가는 게 한 1억 건 되고 월 한 38억 정도의 그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네, 그 많은 데이터들을 나는 그 목표 비용 비싼 줄 알고 처음 알았어. 아, 네.